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례 없는 협력. 2. 미국은 FA-50을 질투한다. 3. 한국은 불가능을 해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 해군이 고등훈련기 후보 기종을 납품마다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도 있는데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카이는 KF-21 네이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카이의 개발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현재 개발 예정인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나라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제트 고등훈련기 T-45C의 엔진 블레이드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곧 모든 T-45C의 이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현상은 전투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 전투기가 공격적 초음속 상황에 진입하게 되면 캐노피 전방 기수 부분이나 덕트의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충격파가 자주 발생하며 진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진동으로 인해 볼트나 작은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구조물들이 엔진에 흡입될 경우 엔진 블레이드를 파손시키며 파편을 만들게 되고 그 파편이 엔진 도관뿐만 아니라 유압 계통까지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투기는 활공 비행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쓸 도리 없이 지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T-45C의 상태에 미 해군 기관들과 파트너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T-45 훈련기는 1988년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1997년에 그 파생형인 T-45C로 전량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도 T-45C는 30년 넘게 운용되어 운용 기체이기에 그 원인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소속 조종사들과 비행교관들은 T-45C의 탑승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도 더는 제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2023년까지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테스트한 후 2028년부터 200여 대의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들로는 보잉과 사브의 T-7B,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 레오나르도의 M-346 등이 있는데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차기 훈련기에 대해 실제 전투기와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함재기형 T-50을 함재기형 FA-50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활주로 길이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군은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기에 활주로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21 네이비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우여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이가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죠. 설계나 개발 관련 문제 외에도 실제 시제기를 만들어서 함상 테스트를 하는 일 역시 굉장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그 우려는 더욱 컸는데요. 카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함재기형 FA-50 모델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카이의 관계자에 따르면 T-50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파일럿 후보생들에 의해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량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의 기술진들은 4년 6개월 정도면 함재기형 FA-50의 설계, 개발 및 테스트까지 완료하여 납품할 수 있다며 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발 경험은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 역시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주요한 경쟁 상대 보잉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7A를 해군형으로 파생시킨 T-7B를 제안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앞서 T-7A는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됐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설계, 제작된 기체입니다. 국내의 한 전투기 설계 전문가는 T-7A의 현재 공허 중량으로 봤을 때 경전투기 버전으로 개량된다고 하더라도 무장 탑재 능력은 FA-50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T-7B가 함재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함재기는 항모 이착함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고를 갖춰야 하며 충분한 작전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이 사용할 차기 훈련기 역할을 해내기에는 현재 T-7A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강력한 경쟁 상대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미 공군 훈련기 선정 시 미 정부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요구 성능의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T-7A를 사업 우승자로 선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의사결정은 미 공군과 독립되어 있으며 미 공군과는 다른 독자적 기준으로 사용할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은 튼튼한 기골과 넉넉한 연료 탑재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생산비 절감과 구조 경량화에 치중했던 T-7이기에 이번 사업에서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도 사업을 따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 FA-50은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규모의 경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의 유력한 우승자로 FA-50을 꼽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폴란드가 도입한 FA-50PL에 대한 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 기체들은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을 하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사들인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A-50PL은 현재 그리스가 보유한 154대의 구형
F-16의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긴 수명추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시계 외공중전 BVR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는 중고 F-16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기사 후반부에 가서는 FA-50PL은 마찬가지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제공되고 있는 이탈리아 M346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며 FA-50PL과 이탈리아 훈련기 M346을 같은 체급으로 다뤄보려는 무리한 분석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M346과 처음부터 전투기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설계된 FA-50PL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체는 무리하게 두 기체를 비교하며 현재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M346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FA-50PL의 개량 내용에 대해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마치 M346이 FA-50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가 통합된 FA-50PL에 비해 M346은 시계 외공중전 BVR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과거 폴란드는 M346에 대해 기본적으로 천음속 기체이기 때문에 공격기나 전투기로 부적합하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FA-50PL은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며 습득한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에 경전투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까지 등장하는 모습에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11개월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 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 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 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 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에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 도주교 익스트레이도스트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 도주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도교와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전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도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전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 도주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풀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 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의 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준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레일리만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위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에이크시 정유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 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개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위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험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위험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화학 물질과 같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6번째 국제공인 인증 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 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충돌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시사의 비유기호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 변형이나 누수 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성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충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자의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7,000톤의 니켈을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3,500톤을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일당 약 2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암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 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